서울의 강남구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거리에서 김서연과 박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재벌 3세인 준호와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성 서연의 만남은 동화 같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서연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일손을 거들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성실함은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것이었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녀는 그 본질을 잃지 않았다. 반면 준호는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대기업은 이제 아버지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준호는 그 회사의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그였지만 의외로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준호가 들렀다가 그녀의 밝은 미소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처음에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서로를 알아갈수록 그들은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다. 준호의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다. 재벌가의 며느리감으로는 서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진실된 모습과 준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그들도 마음을 열었다. 결혼식은 호화롭게 치러졌다. 준호의 집안격에 맞춰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된 웨딩은 그 해의 화제가 되었다. 서연은 그저 꿈만 같았다. 시골 소녀였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신혼여행은 유럽이었다. 준호의 부모님이 선물해 준 것이다. 한 달 동안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달콤한 시간이 앞으로 닥칠 폭풍 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유럽의 어느 도시, 어느 순간에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서연은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쌍둥이였다. 이 소식에 두 사람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기뻐했다. 특히 준호의 부모님은 손주를 얻게 된다는 사실에 흐뭇해하셨다. 서연의 임신 기간 동안 준호와 그의 가족들은 그녀를 극진히 대했다.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서 건강식을 제공했다. 서연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준호의 어머니가 제안했다. 서연아, 이제 곧 출산인데 미리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잖아. 서연은 망설였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호가 거들었다. 그래, 서연아.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결국 서연은 한국에서 출산하기로 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닥칠 상황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모두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아기 방은 이미 온갖 용품들로 가득 찼고 서연의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와 출산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서연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준호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족들 모두가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힘겨워했지만 준호가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힘을 실어주었다. 마침내 12시간의 진통 끝에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두 번째 아기가 나오자 병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준호의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두의 시선이 두 번째 아기에게 쏠렸다. 첫 번째 아기는 부모를 닮아 하얀 피부를 가졌지만 두 번째 아기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서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져 서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유전적인 특이사항일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장 DNA 검사부터 해야겠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아버님, 저는 결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준호가 돌연 병실을 뛰쳐나갔고 그의 부모님도 차갑게 서연을 바라보며 병실을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겨져 두 아이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그녀는 분명 준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서연의 부모님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서연아,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병원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은 두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홀로 병실에 남겨졌다. 준호는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을 지새웠고 그의 부모님은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준호의 부모님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 씨, 준호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어젯밤새 이 상황에 대해 의논했소. 지금 상황으로는 DNA 검사가 필요해 보이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로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DNA 검사만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다. 그 3일 동안 서연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그녀를 외면했고 시부모님들은 차갑게 대했다. 오직 그녀의 부모님만이 그녀 곁을 지켰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읽어내려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흰 피부를 가진 아이는 박준호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는 박준호 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병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진 듯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긴 합니다. 이란성 쌍둥이의 다른 아버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 여성이 짧은 기간 내에 서로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준호 오빠 말고는 아무도... 그때 서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신혼여행 때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낯선 남자에게 강제로 끌려 들어간 일.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다. 설마 그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일을 이야기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영향을 줄까봐. 서연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병실을 나가버렸다. 그의 부모님도 뒤따라 나갔다. 서연은 홀로 남겨져 두 아이를 바라보며 울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연과 대화를 거부했고 그의 가족들은 서연을 냉대했다. 그들은 흰 피부의 아이만 관심을 가졌고 검은 피부의 아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제안했다. 서연아, 이렇게 고통받는 널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내가 널 도와줄게. 하지만 준호의 가족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핏줄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검은 피부의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매일 밤 서연은 떨어져 있는 아이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녀는 몰래 준호의 집에 찾아가 아이를 만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차갑게 대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6개월이 되었다. 서연은 두 아이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다. 흰 피부의 아이는 하늘이라고 지었고 검은 피부의 아이는 별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두 아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서연은 친정에서 별을 키우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부모님은 손주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서연의 짐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다. 한편 준호의 집에서 자라는 하늘은 온갖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서연은 하늘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TV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그 여성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백인이고 다른 아이는 흑인이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두 아이 모두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는 서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연락을 했다. 준호 오빠,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서연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알았어.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다.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오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하늘이와 별이 둘 다 우리의 아이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아이들을 지켜줄까요? 우리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고 준호는 이를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준호와 서연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준호는 별을 만나기 시작했고 서연도 더 자주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준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별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손주들이 겪을 차별과 편견을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 준호는 급히 서연에게 연락했고 둘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하늘이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와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빠. 제가 더 미안해요. 그때 용기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준호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하늘이의 입원은 준호와 서연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를 간호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준호는 별이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서연은 하늘이의 일상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퇴원 후 준호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이도 제 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다. 안 돼. 어떻게 그런 아이를 우리 집안의 손주로 받아들일 수 있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제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별이는 제 피와 살은 아니지만 그 아이도 제 아들입니다. 하늘이의 형제니까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도 존중하마.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각오는 되어 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듣고 기뻐했다. 그들은 항상 서연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서연아, 힘들겠지만 우리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와 서연은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하늘이와 별이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결심만큼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준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이웃들도 수군거렸다. 어린이집에서는 별이가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호와 서연은 함께 노력했다. 준호는 회사에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서연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준호도 동의했다. 그래, 우리가 먼저 편견을 깨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시간이 흘러 하늘이와 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학교 선택을 놓고 부부는 고민에 빠졌다. 국제학교는 어떨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거기라면 별이가 덜 차별받지 않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해. 일반 학교에 보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자. 결국 그들은 동네의 일반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다. 입학 전 준호와 서연은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가정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다행히 학교 측은 이해심 있게 대응해 주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아이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학식 날, 준호와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다. 예상대로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갔다. 긴장하지 마. 우리 가족은 특별하고 아름다워. 준호가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래, 너희들은 둘 다 소중하고 사랑받는 아이들이야.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별이를 놀리기도 했지만 하늘이가 동생을 굳건히 지켜주었다. 점차 다른 아이들도 별이의 밝고 친절한 성격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학교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별이의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는데 그 아이도 혼혈이었다.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처음에 그 아이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별이가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서연은 학교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들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준호가 제안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회사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갔다. 처음에는 준호를 이상한 눈으로 보던 동료들도 점차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연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커져갔다. 서연아, 네가 자랑스러워.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 모든 게 오빠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하늘이와 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그들의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해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편견과 차별은 존재했고 가끔은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별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저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어느 날 별이가 물었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별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기 때문이야. 네가 우리 가족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 서연이 이어받았다. 그래, 별아.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과정은 조금 특별할지 모르지만 그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너를 너 자체로 사랑해. 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저는 가끔 제가 이 가족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 하늘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넌 내 동생이고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네가 있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다음 날 준호와 서연은 별이에게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 아빠는 준호 아빠예요.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그들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의 회사에서는 다양성 채용 정책을 도입했고 서연이 시작한 상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학교에서는 하늘이와 별이가 다문화 이해 교육의 모델 케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